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찾을 때, 이거 혹시 국세청에 바로 보고되는 거 아닐까 하고 좀 불안했던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아니면 뭐 자녀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주면서도 이게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번거로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 그런 문의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걱정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딱 그 내용입니다. 이제 2025년 5월부터 국세청에서 AI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도 바뀌는데 이게 우리 금융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짚어보죠.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그 기존에 1,000만 원이었던 기준 금액이 500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점, 여기에 좀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국세청 AI가 단순히 액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거래 패턴 있잖아요. 패턴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금융 습관 같은 거 그걸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규칙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 자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액수 자체보다도 그 돈이 오고 가는 어떤 흐름, 패턴. 그럼 그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들을 좀 눈여겨볼까요? 자료에 뭐 나온 사례 같은 거 있나요? 네,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나눠서 현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한테 꾸준히 계속 돈을 보낸다거나 정기적으로요? 발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자분이 성인 자녀한테 5년 동안 매달 490만 원씩 꾸준히 보냈대요. 490만 원씩 5년이요. 거의 3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거의 2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생활비 준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증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증여세로 한 6,200만 원 정도 부과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6천만 원이 넘게요. 아니 매달 그냥 생활비 보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세금이 될 수도 있군요. 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유튜브로 번 부수입을 자기 계좌가 아니라 어머니 계좌로 이렇게 숨겨서 받았는데 그것도 찾아내나요? 네, 그것도 AI가 포착해서 결국 소득세랑 가산세까지 내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야, 정말 패턴 분석하고 소명이 중요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럼 이런 위험을 좀 피하고 좀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려면 어떤 점에 좀 신경 써야 할까요? 자료에서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월급이나 임대료처럼 출처가 좀 분명한 소득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수표를 쓰는 게 좀 낫다는 거고요. 현금보다는 수표요? 네,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증여로 잘 보지 않는 기준 금액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30세 미만 세대주는 재산 취득이나 빚 갚은 거 합쳐서 1억 원까지는 일반적으로 괜찮다. 이런 기준도 좀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은요? 둘째로는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에 그냥 용돈 이렇게 쓰기보다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좀 명확하게 적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용도를 명확히. 네. 셋째는 만약 액수가 좀 크다면 개인끼리 주고받는 것보다는 법인을 활용해서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게 법인을 쓰면 특정 조건에서는 꽤 큰 금액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인 활용이라 좀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넷째로는 아무래도 소득 증빙에 좀 확실한 사람 명의로 입출금을 관리하는 게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월급날처럼 소득이 딱 들어오는 시점하고 그 돈을 다시 입금하는 시점을 좀 비슷하게 맞추는 거, 이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당장 제 거래 방식부터 한번 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해 보라고 제안하나요? 4가지 단계를 제안하는데요. 우선 지난 한 1년 정도 본인 거래 패턴을 한번 쭉 되짚어 보는 거예요. 네, 내역을 한번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내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좀 적절했나? 이런 걸 분석해 보고요. 혹시 좀 위험해 보이는 거래 방식이 있었다면 이걸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관련 증빙 자료들,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걸 미리 좀 챙겨두는 게 좋다고 하고요. 핵심은 결국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네,
내 소득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거래를 한다면 사실 AI도 이걸 문제 삼기는 어렵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국세청 AI 시스템은 단순히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런 숫자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거래의 맥락과 패턴을 읽어내려고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금융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세무조사를 피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활동에는 어떤 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각자의 삶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문 세무자분들 또는 금융정보 분석원 FIU라고 하죠.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